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른 이후에도 많이 걸을수록 건강해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습관이 오히려 몸의 노화를 더 빠르게 만들고 있을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걷는 것이 활동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최근 전문가들은 오직 걷기에만 의존할 경우 관절이 약해지고 핵심 근육들이 점차 약화되며 부상 위험도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생각을 바꿔보면 걷기는 식물에 물을 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꼭 필요하죠. 하지만 햇빛과 영양 튼튼한 뿌리가 없으면 식물은 결국 시들고 맙니다. 일흔이 넘으면 우리 몸도 단순한 반복 운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자극과 지지 목적 있는 훈련이 더해져야 근육이 유지되고 민첩성과 자립 능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걷기만을 계속 고집하면 관절이 닳고 근육이 줄어들며 오히려 약해지는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내과의사 김준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걷기 외에도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5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통증을 줄이며 활기찬 움직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아마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노화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볼까요? 하나, 근력 운동 노화를 늦추는 보이지 않는 방패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걷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지만 걷기는 몸을 움직이게 할 뿐 몸을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일흔을 넘긴 이후부터 우리 몸을 조용히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은 병이 아니라 바로 근육이 사라지는 현상, 즉 근감소증입니다. 이 변화는 40부터 이미 시작되고 70이 되면 그 속도는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느 날 갑자기 일어설 힘조차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73세 김순애 어르신은 매일 아침 공원을 걸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5,000보 이상 늘 부지런히 움직이며 자신은 건강을 잘 지키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 계단 2칸을 올라서려는 순간 무릎이 휘청이며 그대로 넘어진 것입니다. 다행히 뼈에는 금이 가지 않았지만 그 순간 김 어르신은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나는 쓰러졌을까? 진료실에서 의사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걷기만 해서는 엉덩이, 허벅지, 뒤쪽 팔, 복부 같은 중요한 근육들이 제대로 자극되지 않습니다. 이런 근육들은 일정한 저항을 받아야 비로소 유지되죠. 꾸준히 걸었지만 그로 인해 생기는 자극은 한정적이었고 몸은 조용히 힘을 잃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김 어르신은 작고 소박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벽에 손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하고 물병을 아령처럼 들며 팔을 들어 올렸고 양치질을 하면서는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를 반복했습니다. 6주가 지나자 눈에 띄게 변한 것은 거울 속 몸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균형감이 살아나면서 작은 돌부리에 발이 걸릴까 두렵던 감정도 사라졌고 무엇보다 몇 년간 혼자 열 수 없던 꽉 닫힌 병뚜껑조차 다시 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력 운동은 절대 근육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지금 당장 간단한 자가 테스트를 해보세요. 단단한 의자에 앉은 채 손을 쓰지 않고 일어나 보는 겁니다. 힘들게 일어선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작고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제는 근육을 다시 깨워야 할 때라는 말이죠.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근육은 나이에 상관없이 자극에 반응합니다. 단 10분, 일주일에 3번. 꾸준한 근력 운동만으로도 노화로 인한 신체 저하를 눈에 띄게 되돌릴 수 있습니다. 헬스장이나 기구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내 몸 자체 고무 밴드 하나 혹은 부엌에 있는 국물 통조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균형 감각과 몸의 안정성. 이것은 단순한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여든 이후의 삶을 결정짓는 생존의 조건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평생 걸어왔는데 균형에는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균형 감각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익혀야 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기술은 연습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70세 이후 노인 입원 원인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기나 당뇨가 아닙니다. 바로 낙상입니다.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무너지는 균형 감각이 어느 날 갑자기 넘어짐으로 이어지고 그 한 번의 사고가 회복 불가능한 후유증을 남기기도 합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사는 76세 박도식 어르신은 은퇴한 시내버스 운전기사였습니다. 은퇴 후에도 동네를 당당히 걷고 모퉁이를 돌 때마다 인사하며 활기차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인도에서 보도턱을 내려오다 순간 발이 멈칫했고 몸이 앞으로 쏠리며 도로에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날 이후 박 어르신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몸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 병원에서는 더 많이 걸으라는 말 대신 의외의 조언을 받았습니다. 균형은 걸음이 아니라 훈련으로 유지됩니다. 의사는 박 어르신에게 단 3가지 동작을 알려주었습니다. 한 발 들고 서 있기, 뒤꿈치와 발끝을 나란히 두고 걷기, 그리고 눈을 감은 채 옆으로 천천히 움직이기. 3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집안에서 의자나 벽을 더 이상 붙잡지 않고 걸을 수 있었고 발끝이 닿는 감각이 살아나면서 자신감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걷기만으로는 우리 몸의 전정기관 발목에 안정근육 몸의 위치를 인지하는 고유 수용 감각이 충분히 자극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간단한 자가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방 싱크대나 벽 근처에 서서 한 발을 들어 10초간 균형을 유지해보세요.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눈을 감고 다시 시도해보세요. 중심이 흔들린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균형 훈련은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이 작은 훈련이야말로 넘어짐을 예방하고 스스로의 삶을 끝까지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3번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셋째, 유연성과 움직임. 삶은 결코 일직선으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쉽게 걷고 있으니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며 매일 같은 방향 같은 동작만을 반복합니다.
걷기는 다리를 움직이게 해주지만 굳어가는 관절을 풀어주진 않습니다. 굽어진 등을 펴주지도 않고 목을 돌려 뒷자리를 확인하게 해주지도 않죠. 일흔이 넘으면 많은 어르신들이 몸이 뻣뻣해진 건 나이 탓이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지 덜 써서 굳어진 것일 때가 많습니다. 경북 구미시에 사는 78세 윤정자 어르신도 그런 분 중 한 명이었습니다. 꽃을 무척 사랑하셨고 마당에서 직접 텃밭을 가꾸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차를 운전하던 중 사이드 미러를 보려고 고개를 돌리려 했는데 움직임이 어색하고 답답했습니다. 통증은 없었지만 분명한 불평함이 있었습니다. 병이 아니라 움직임 자체가 줄어들고 관절이 굳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물리치료사는 약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단순한 동작들을 매일 반복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목을 천천히 돌려보기, 팔을 부드럽게 앞으로 휘저어보기, 발끝을 손으로 터치해보기, 의자에 앉아 천천히 상체를 비틀어보기. 처음엔 작고 사소하게 느껴졌던 이 동작들이 30일이 지나자 윤 어르신의 몸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졌고 다시 꽃삽을 들고 꽃집 사이를 오가며 흙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으셨죠. 걷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구나. 인생은 곧은 선이 아닙니다. 뒷자리에 손을 뻗어 무언가를 꺼내야 할 때, 넘어지는 컵을 재빨리 잡아야 할 때, 욕실에서 몸을 틀어 발을 들어야 할 때,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몸의 회전력과 가동성이 필요한 진짜 일상입니다. 지금 간단한 셀프 체크를 해보세요. 편하게 서서 고개를 왼쪽으로 천천히 돌린 후 오른쪽으로도 돌려보세요. 혹시 당기거나 뻣뻣한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는 더 다양한 움직임이 필요하다고요. 체조 선수처럼 유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일상 속에서 불편함 없이 품위 있게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유연성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 유연성이 곧 삶의 여백을 만들어주고 자립의 시간을 더 오래 지켜주는 힘이 되어줍니다. 넷째, 몸의 중심과 자세. 허리를 곧게 세우고 통증 없이 하루를 보내는 비결은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만 해도 등이 곧아지고 자세가 좋아질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걷기만으로는 우리 몸의 깊은 속 근육, 즉 코어 근육이 거의 자극되지 않습니다. 70세를 넘기면 이 깊은 근육들이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기초가 금이 간 집처럼 어느 순간부터 어깨가 앞으로 굽고 허리가 아프고 몸 전체가 앞으로 무너지듯 기울어집니다. 경기 안성시에 사는 76세 이영세 어르신은 젊었을 때부터 늘 꼿꼿하게 앉고 걷는 자세로 주변의 존경을 받았던 분입니다. 퇴직 후에도 자부심을 가지고 지냈지만 최근 들어 어깨가 안으로 말리고 짧은 산책 후에도 허리에 묵직한 통증이 따라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도 모르게 몸이 앞으로 숙여진 채 걷고 있다는 사실을 가족의 말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딸의 권유로 방문한 자세 클리닉에서 진단은 명확했습니다. 자세 위축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코어 근육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다행히 해결책은 약이나 수술이 아닌 일상 속 작은 실천이었습니다. 하루에 단 2분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뒤꿈치, 엉덩이, 머리가 벽에 닿도록 서 있기. TV를 볼 때 앉은 채로 천천히 골반을 앞뒤로 움직이는 운동. 그리고 배를 천천히 조이며 깊은 호흡을 반복하는 복부 코어 호흡.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허리 통증이 절반 이상 줄었고 호흡이 훨씬 편안해졌으며 속쓰림까지 현저히 줄어든 것입니다.
왜일까요? 자세는 단지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속 장기와 신경계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코어는 단지 배에 있는 복근만이 아닙니다. 몸속 깊은 안정근 호흡을 돕는 횡격막 골반과 척추를 감싸는 근육 전체가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근육들은 걷기만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집에서 아주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세요.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머리, 어깨, 엉덩이, 그리고 꼬리뼈까지 동시에 벽에 닿게 해보는 겁니다. 혹시 한 군데라도 닿지 않거나 힘들게 느껴진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정렬이 흐트러지고 있다고 말이죠. 자세란 단지 곧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아프지 않게 움직이고 숨을 편안히 쉬고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 것. 즉,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지켜주는 기초입니다. 그리고 이 자세는 나이에 상관없이 연습을 통해 다시 훈련할 수 있습니다. 비싼 기구나 헬스장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조금의 시간과 꾸준함,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애정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다섯째 관절을 아끼는 움직임. 걷기는 많은 분들이 부드럽고 관절에 좋은 운동이라고 믿는 대표적인 일상 습관입니다. 그러나 정말 항상 관절에 무리가 없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일흔을 넘긴 후 단조롭고 반복적인 걷기는 오히려 관절을 지치게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마모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79세 조기현 어르신은 평생 등산을 즐긴 분입니다. 은퇴 후에도 하루 5km를 걸으며 건강을 유지해왔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무릎이 뻐근하고 발목에 시큰거림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러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정형외과 검진 결과는 예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연골이 얇아지고 있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지지하는 근육 없이 걷는 건 바퀴가 틀어진 채로 자동차를 계속 몰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상태로 계속 걷는다면 마모는 훨씬 빨라집니다. 그 말을 들은 조 어르신은 과감히 일주일 중 2번의 걷기를 수중 운동으로 바꾸고 일요일마다 실내 자전거를 천천히 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TV를 틀어놓고 의자에 앉아 가볍게 요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무릎 붓기가 확연히 줄었고 다시 산책에 나설 때 예전처럼 긴장하거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변화는 작았지만 삶의 질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걷기는 분명 건강한 습관입니다. 그러나 지지하는 근육 없이 같은 패턴으로만 반복될 경우 오히려 무릎, 엉덩이, 발목의 관절에 부담이 누적되고 그로 인해 퇴행성 변화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걷고 난 뒤 관절이 뻐근하거나 굳는 느낌이 드시나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변화를 요구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물속에서는 부력이 체중을 덜어주기 때문에 관절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태극권처럼 흐르듯이 부드러운 동작을 반복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하는 저항밴드 운동, 실내 자전거나 가벼운 일리프티컬 운동도 관절을 보호하며 움직임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아주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세요. 의자에 앉았다가 팔을 쓰지 않고 그대로 일어나 보는 겁니다. 무릎이나 엉덩이에 찌릿한 통증이나 무거운 느낌이 있다면 이미 그 부위가 충격을 고스란히 흡수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관절을 보호한다는 건 운동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더 현명하게, 더 다양하게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몸을 아끼는 방식은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 잘 움직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천천히 되짚어볼 시간입니다. 우리 솔직해져 볼까요? 혹시
너무 오랫동안 걷기만이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해답이라고 믿어온 건 아닐까요? 물론 걷기는 좋습니다. 마음이 맑아지고 심장이 활기를 얻고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소중한 습관입니다. 하지만 걷기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육은 단련되지 않고 균형 감각은 도전받지 않으며 굳어진 관절은 풀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관절을 지탱해줄 근육 없이 계속 걷는다면 오히려 마모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일흔이 넘은 이후 우리 몸은 좀 더 섬세한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근육을 유지하기 위한 근력 운동, 낙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균형 훈련, 굳은 몸을 유연하게 풀어주는 스트레칭과 가동성 훈련, 자세와 호흡을 살리는 코어와 정렬, 그리고 관절을 보호하는 저충격 대체 운동까지. 이 5가지 영역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삶의 전략입니다. 5가지 모두를 한꺼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크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입니다. 오늘 들으셨던 정순의 어르신, 박도식 어르신, 윤정자 어르신, 이영세 어르신, 그리고 조기현 어르신의 이야기처럼요. 이분들은 극적인 변화보다 아주 작은 시도에서 시작했습니다. 하루 10분, 일주일 3번. 그 작고 조용한 선택이 삶을 바꿔놓은 거죠. 자,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5가지 영역 중에서 오늘 가장 먼저 시작해보고 싶은 건 무엇인가요? 댓글에 한 줄 남겨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코어와 자세 바로잡기를 실천해보려고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함께 보고 있을지도 모를 누군가에게요. 혹시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내용이 필요할 것 같은 60세 이상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 영상을 꼭 전달해 주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연결되고 함께 성장하는 시니어들의 공동체. 당신도 그 안에 소중한 한 사람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건강하게 호기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움직이며 살아가세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나이가 들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맞는 취침 시간이 있을까 궁금하셨나요? 70세 이상이시거나 노년기를 맞이한 가족을 돌보고 계시다면 오늘 영상이야말로 놓치지 말아야 할 소중한 내용이 될 겁니다. 저는 20년 넘게 수면 전문가로서 올바른 취침 시간이 얼마나 많은 노년층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직접 경험해왔습니다. 잠이 부족하거나 기운이 없거나 만성질환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는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해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제 잠자리에 드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더 나은 수면과 건강을 위한 과학적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취침 시간을 조정한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몇 주 만에 기억력, 심장, 건강, 에너지 수준이 개선되었다는 사실도 전해드립니다. 이 변화를 직접 경험한 실제 환자들의 이야기 또한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70세 이후 수면 패턴의 변화와 생물학적 이유. 70세가 넘으면 몸이 겪는 수많은 변화 중에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바로 수면 패턴의 변화입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50살에 필요했던 수면과 70살에 필요한 수면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몸 안에서 일어나는 생물학적 변화가 깊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이 변화를 꼭 이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노년층 환자들을 진료해온 지난 20년 동안 나이가 들수록 수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목격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료실에 찾아와 예전처럼 잠이 안 와요.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라며 한숨을 내쉬시곤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거의 매일같이 듣습니다. 사실 이 답은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복잡한 생물학적 변화에 숨어 있습니다. 황혼기에 접어들수록 몸은 새로운 균형을 찾으려는 듯한 신호를 보냅니다. 2024년 한국수면의학연구소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70세 이상 성인 중 무려 65%가 수면 각성 주기에 큰 변화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노년층이 수면 문제를 겪는지, 그리고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기보다 몸의 작동 방식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노화는 단순한 쇠퇴가 아니라 건강과 삶의 방식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일련의 조정 과정이기도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마주쳤던 한 환자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김철수 씨 75세는 교직에서 은퇴하신 분인데 몇 달 전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을 때 얼굴에 답답함이 가득하셨습니다. 늘 아침 일찍 일어나 신문을 읽으며 커피를 즐기시던 분이셨는데 요즘 들어서는 잠을 이루지 못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예전과 똑같이 자리에 누워도 예전 같지가 않아요. 밤에도 여러 번 깨고 자고 나도 피곤하기만 해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고민이 느껴졌습니다. 검사를 해보고 의무 기록을 살펴본 끝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70세가 되면 뇌의 깊은 수면 단계가 무려 10%나 감소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변화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밤새 잠을 자도 아침에 상쾌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몸이 젊을 때처럼 깊은 수면 단계로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물론 이런 변화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일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0세 이상 환자 중 80%가량이 수면 시각을 두고 어려움을 겪으십니다. 가장 흔히 듣는 불만이 저녁만 되면 졸린데 너무 이른 것 같아 억지로 늦게 자려다 결국 후회한다는 말씀입니다. 낯설지 않으시죠? 많은 분들이 매일같이 이런 고민을 안고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특히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왜 저녁 시간대가 되면 졸음이 몰려오는데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졸음을 억누르려 할까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2024년 연구 결과가 이 의문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를 제시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이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 시기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처럼 밤에 멜라토닌이 왕성하게 분비되던 시기와 달리 이제는 낮 시간대에 조금씩 앞당겨 분비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것이 잘못되었다거나 고쳐야 할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자연스러운 변화에 적응해가는 현상일 뿐입니다. 즉, 우리 몸 안에 있는 생체식의 서카디안 리듬과 멜라토닌의 변화를 감지해 수면 시각을 앞당기도록 재설정하는 과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발견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의 수면 패턴이 사회적 규범이나 기존의 생활 습관과 맞지 않게 될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면질이 나빠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수면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가져야 합니다. 이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건강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나이가 들어서일수록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맞춰 수면 패턴을 조절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생물학적 리듬에 맞춰 잠자리에 드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과 전반적인 건강이 크게 개선된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식습관이 변하는 것처럼 수면의 필요도 바뀌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몸이 우리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단계를 맞이하며 적응해가는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몸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신호를 존중하면서도 이제는 나이 든 몸이 새로운 수면 리듬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 변화를 거부하며 그냥 참으면 되겠지 하며 억지로 늦게 자거나 피로를 이겨내려 합니다. 하지만 몸의 리듬에 맞춰 수면 패턴을 조절해보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몸이 다시 활력을 찾고 정신이 맑아지고 감정적으로도 균형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것은 단순히 수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활력과 정신적 선명함을 되찾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러한 생물학적 변화에 몸을 맞추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몸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회복의 시간을 만들어주는 법, 그리고 이 작은 변화들이 어떻게 뒤척이던 밤을 편안한 밤으로 바꿔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몸의 리듬에 귀를 기울이고 더 건강하고 활력 있는 내일을 위해 지금부터 함께 준비해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수면 주기를 새롭게 리셋하는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2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둘째, 더 나은 수면을 위한 황금 시간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잠자리에 드는 시간대를 조금만 바꿔도 건강이 무려 40%나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오랜 시간 동안 특히 노년층의 수면 문제를 연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경험으로 확신할 수 있는 건 수면에서 언제 자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중요성은 더 커지기만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얼마나 오래 자느냐만 생각하시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언제 자느냐입니다. 그 시간이 건강을 상상 이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수면의학센터의 2024년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수면 패턴을 분석한 결과 밤 9시부터 10시 사이에 잠자리에 드는 분들의 73%가 수면의 질이 현저히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무려 45%까지 향상된 분도 계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트렌드나 우연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데이터이며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시간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밤 9시부터 10시일까요?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체 시계가 지휘자 역할을 하며 몸의 리듬을 이끌어주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리듬이 훨씬 더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몸의 리듬에 발맞춰 잠자리에 들어야 모든 게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집니다. 이와 관련해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환자분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순자 씨는 몇 달 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만성불면증으로 오랜 시간 힘들어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수면제도 드셔보고 자연요법도 시도해보셨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밤 뒤척이며 불안감이 점점 커진다고 하셨습니다. 상담 중에 이순자 씨께서 박사님, 저는 40년째 자정에 잠자리에 들었어요. 이제 와서 그걸 왜 바꿔야 하죠? 늘 그렇게 해왔는데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표정에서는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든 마음이 읽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른 방법을 권해드렸습니다. 단 30분만이라도 시간을 당겨서 밤 9시 30분쯤 주무셔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놀랍게도 단 2주 만에 이순자 씨는 수면제 없이 밤새 깨지 않고 주무셨고 아침에 더 상쾌하고 활력이 넘친다고 하셨습니다. 몇 주 뒤 다시 찾아오셨을 때는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어요.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분께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제 진료실에서 수도 없이 지켜봤으니까요.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병원에서는 6개월간 추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500명의 70세 이상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취침하도록 권장하며 수면 변화를 추적 관찰했지요.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참여자 중 80% 이상이 잠드는 시간이 눈에 띄게 단축되었고 잠에 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또한 거의 75%에 이르는 분들이 한밤중에 자주 깨는 증상이 크게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이 자주 깨서 고생하시던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변화일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환자분들 중 거의 70%가 다음날 아침에 활력이 넘치는 기분을 느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특히 수면 문제로 힘들어하는 노년층에게는 드물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게다가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분들은 수면제를 줄이거나 심지어 끊을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약 없이도 편안히 잠들 수 있다는 자유로움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상상이 가시나요? 바로 이것이 몸의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에 맞춰 생활할 때 찾아오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밤 9시에서 10시 사이가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몸의 수면각성 주기를 조절하는 호르몬의 정교한 작용에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2024년 연구에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호르몬 리듬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70세 이후부터는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이 더 이른 저녁 시간에 분비되기 시작하고 아침에는 각성을 유도하는 코르티솔이 평소보다 일찍 분비됩니다. 마치 몸 안의 알람 시계가 새벽에 울리고 저녁에 조금 더 빨리 잠이 오도록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수면을 위해서는 바로 이 호르몬의 신호에 몸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잠자리에 들면 몸이 보내는 수면의 파도에 정확히 올라탈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파도 타기와도 같습니다. 너무 늦으면 이미 지나간 파도를 쫓아가야 하지만 몸의 리듬을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이면 수면이 한결 쉬워집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드리곤 합니다. 몸이 저녁에 졸린 신호를 보내면 억지로 참지 마세요. 그 신호야말로 몸이 휴식을 원한다는 현명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회적 이유나 습관 때문에 늦게 자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계십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TV 프로그램을 놓치기 싫기도 하고 늦은 밤의 여유를 포기하기도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수면의 질이 그 어떤 사회적 규범보다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좋은 수면 습관이 얼마나 빨리 삶을 바꿔주는지 저는 현장에서 수도 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저녁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건강이 달라진다는 걸 직접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세상과 단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을 우선시함으로써 인생의 모든 부분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최적의 수면 시간대가 어떻게 기억력 향상과 심장 건강에까지 도움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만약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해 힘들어 하셨거나 삶의 전반적인 활력을 되찾고 싶으시다면 바로 이 황금 시간대가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더는 미루지 마세요.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값진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셋째, 최적의 수면 시간대가 주는 건강상의 혜택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단지 잠드는 시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치매 위험을 무려 32%나 줄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수면 전문의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직접 목격해온 변화입니다. 저는 주저없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면 시간대를 최적화하는 것은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하면서도 종종 간과되는 변화 중 하나라는 것을요. 저는 제 병원에서 7,000명이 넘는 노년층 환자들의 수면 패턴과 건강 데이터를 수년간 추적해왔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히 심장 건강 분야에서의 변화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인 환자분들은 심혈관 질환이 무려 4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심장 건강에 있어 아주 큰 개선이었습니다. 고혈압이나 불규칙한 맥박, 그리고 노화로 인한 전반적인 쇠약함으로 고생하시던 분들이 눈에 띄게 호전되셨습니다. 심박수가 안정되고 혈압 수치가 개선되었으며 전반적인 에너지 수준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의사로서 이보다 더 보람된 순간은 없습니다. 그동안 약물 치료나 수술까지 고민하시던 환자분들이 약물을 줄이거나 경우에 따라 중단하실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느끼는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값비싼 치료나 복잡한 시술이 아닌 단지 적절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만으로도 가능했다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처음엔 너무 단순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심장뿐만이 아닙니다. 수년간 환자분들을 지켜보며 인지기능에서도 놀라운 개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력 향상 부분은 정말 눈에 띄었습니다. 병원에서 진행한 인지력 평가에서 수면 시간을 조정한 환자분들은 평균 32%의 기억력 개선을 보였습니다. 단순히 수치로만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수치는 환자분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기억력 저하로 일상생활이 힘들어졌던 분들이 이제는 대화에 집중하고 주위 사람들과도 소통하며 퍼즐이나 독서 등 소소한 취미를 즐기게 되셨습니다. 잊혀져가던 작은 행복들이 다시 삶으로 돌아온 모습을 보며 저 역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작년에 저희 병원을 찾은 김철수 씨 부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70대 중반의 다정한 부부셨는데 최근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아내분은 매일 드셔야 하는 약을 자주 잊으셨고
남편분은 몇 분 전 대화한 내용조차 기억이 나지 않아 힘들어 하셨습니다. 부모님의 이런 변화를 지켜보는 자녀분들은 정말 안타까워 하시면서도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몰라 답답해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두 분께서 밤 9시 30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3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내분은 더 이상 자녀들의 알람 전화 없이도 스스로 약을 챙겨 드시기 시작하셨고, 남편분은 신문 속 낱말 퍼즐을 풀며 집중력이 높아진 자신을 발견하셨습니다. 몇 주 후 다시 찾아오신 아내분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안개가 걷힌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환자분이 그렇게 잃어버린 듯했던 인지 기능을 되찾으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래서 내가 이 일을 하는구나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한 수면 시간대 변화가 주는 강력한 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최적의 수면 시간대가 감정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환자분들을 보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낀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저희 병원 기록에 따르면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신 환자분들 중 무려 58%가 불안이나 우울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가족관계와 삶의 태도 나아가 신체 건강까지 긍정적으로 바뀌게 만들었습니다. 감정이 안정되면 몸도 서서히 따라 좋아지는 법이지요. 2024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서도 이 이유가 잘 설명됩니다. 이 연구에서는 수면 시간이 뇌의 노폐물, 특히 인지 저하와 기분 장애를 유발하는 독소를 제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밤 초반 수면 중에 뇌의 청소 시스템이 가장 활발히 작동한다고 하니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조금만 앞당겨도 뇌가 깨끗해지고 기분까지 달라지는 겁니다. 실제로 우울증이나 불안으로 힘들어 하시던 분들이 이러한 수면 시간대 조절을 통해 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마치 머릿속이 말끔히 정리되는 듯한 기분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게다가 저희 병원에서는 환자분들의 혈당 수치를 연속적으로 측정하며 수면과 대사 건강의 관계를 추적해 왔는데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조금만 앞당겼을 뿐인데도 밤사이와 그 다음 날 아침까지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환자분들이 많았습니다. 당뇨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던 한 환자분은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되면서 주치의가 인슐린 용량을 줄일 수 있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혈당이 널뛰듯 오르내리던 시절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삶은 정말로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순간의 기분만 좋아지는 변화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뇌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놀라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변화를 꼭 실천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장기적인 영향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내일 조금 더 기분이 나아지는 것을 넘어 앞으로의 삶에서 뇌와 몸을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일정한 수면 시간대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알츠하이머 증상이 수년 이상 늦춰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단지 잠자는 시간을 조금만 바꿨을 뿐인데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었던 기억력과 인지기능, 그리고 감정적 안정까지 몇 년이고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이 말이죠. 이 연구 결과를 접하면서 저는 단순히 의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도 큰 희망을 느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모든 것이 흐름에 맡겨야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깨달음을 주었거든요.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노화를 완전히 멈출 수는 없지만
더 건강하게 나이 들어갈 수는 있다고요. 이 메시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나빠질 거라는 생각에 빠져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느끼시지만 저는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작은 습관 변화가 건강에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를 직접 목격해 왔습니다. 특히 수면 시간대를 조금만 바꿔도 그 효과는 단 몇 주 만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시간이 갈수록 누적되어 점점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변화를 시도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느끼셨던 분들도 그간 해오던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삶이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이 과정을 지켜보며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무력하게만 느껴졌던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시금 주도적으로 바꿔나가는 환자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언제든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생체 리듬에 맞춰 수면 시간대를 조절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첫걸음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넷째 숙면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4가지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오면서 한 가지 분명히 느낀 점이 있습니다. 바로 좋은 수면이 몸과 마음에 주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는 오랜 세월 수면 문제로 고생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단 2주 만에 편안하고 깊은 잠을 되찾으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단순한 듯 보이지만 숙면이 사람의 에너지와 기분 활력을 되찾게 하는 힘은 정말 큽니다. 나이가 들면 예전처럼 쉽게 잠이 오지 않거나 하루 일과가 달라지면서 잠이 더 엘루시브해진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이자 한 사람으로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되돌릴 수는 없어도 몇 가지 방법만으로 수면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잠은 단순히 양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질이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을 높이는 작은 변화들이 삶에 큰 힘을 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방법을 4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이세요. 제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권해드리는 팁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황금 시간대는 단순한 권장이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가 분명한 조언입니다. 우리 몸은 생체식의 서카디안 리듬에 따라 졸림과 각성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리듬에 맞춰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잠자리에 들면 몸이 자연스럽게 휴식 모드로 전환되면서 수면의 질이 높아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이 생체 리듬이 점점 빨라져 잠들기 힘들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이 황금 시간대를 지키면 깊고 안정적인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밤늦게 TV를 보거나 책을 읽다 늦게 주무시던 습관에서 벗어나 단순히 잠자리에 드는 시간만 바꿔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바쁜 일상에 쫓기다 보면 수면의 중요성을 쉽게 잊게 됩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취침 습관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달라진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잠들기 전 카페인과 기름진 음식을 피하세요.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시는 부분인데요. 바로 저녁 습관이 수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카페인이 수면을 방해한다는 건 누구나 아시지만 그 지속 시간이 얼마나 긴지는 잘 모르십니다. 카페인의 반감기는 약 6시간 정도로 오후에 마신 커피나 차가 밤늦게까지 몸속에 남아 수면 리듬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이 효과가 더 길게 나타나 잠들기 어렵게 만들죠. 따라서 잠자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커피차, 탄산음료, 초콜릿 등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저녁에 과하게 기름진 식사를 하게 되면 몸이 소화를 위해 에너지를 쓰게 되어 편안히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대신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 한 조각이나 견과류 한 줌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기름진 음식이 당길 때가 있지만 몸에게 휴식과 회복의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잠들기 전에는 조명을 은은하게 조절해 몸이 자연스럽게 휴식 상태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정말 효과적인 작은 팁이 있습니다. 바로 저녁에 조명을 은은하게 낮추는 것입니다. 밝은 조명, 특히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우리 뇌에 아직 낮이라는 신호를 보내 각성과 긴장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이 때문에 원래도 잠들기 어려운 몸이 더더욱 잠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깨어있게 되죠. 특히 나이가 들면 이 변화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는 부드럽고 따뜻한 색조의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전등 밝기를 낮추거나 따뜻한 전구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저녁 6시나 7시쯤부터 조명을 은은하게 줄여 몸이 자연스럽게 이완될 수 있도록 권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지만 몸과 마음이 잠들 준비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밤이 다가왔다는 신호를 뇌에 보내 멜라토닌이 원활히 분비되어 숙면을 준비하게 해줍니다. 네 번째 팁은 잠자리에 들기 전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활동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루 일과에 치이다 보면 스트레스와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해지기 쉬운데 자기 전 짧은 시간이라도 긴장을 풀어주는 활동을 하면 수면의 질이 놀랍도록 좋아집니다. 어떤 환자분들은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로 몸의 긴장을 풀면 좋다고 하셨고, 또 다른 분들은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달래는 방법을 추천하시기도 했습니다. 호흡 운동도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되는 활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거나 일과 관련된 대화를 이어가는 것처럼 머리를 자극하는 활동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보통 자기 전 1시간쯤부터 이런 마무리 루틴을 만들어 하루의 긴장을 서서히 내려놓는 시간을 마련하라고 권합니다. 이 조용한 시간이 수면뿐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과 평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팁은 스마트폰과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지만 그만큼 효과도 큽니다. 잠자기 30분에서 60분 전에는 휴대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멀리 해보세요. 요즘 세상에 이메일 확인이나 SNS 드라마 한 편 없이 하루를 마무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 숙면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자기 전 휴대폰 사용을 줄였더니 잠이 훨씬 잘 오더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잠들기 전 1시간만이라도 화면 없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휴대폰 대신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거나 따뜻한 허브차 한 잔을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전자기기로부터 잠시 떨어져 있는 것만으로도 몸이 자연스럽게 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수면 팁들이 환자분들께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잠은 우리가 종종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 건강과 활력의 가장 중요한 기둥 중 하나입니다. 매일 밤 습관에 조금씩만 변화를 주어도 삶의 활력과 에너지가 새롭게 채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오늘부터 더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위해 이 팁들을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어떤 점을 새롭게 느끼셨나요? 혹시 시도해보고 싶은 팁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꼭 들려주세요.
아래 댓글로 지금 당장 실천해보고 싶은 한 가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더 나은 수면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100세 인생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100세 인생 이야기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콘텐츠를 통해 노후의 삶에 실질적인 정보와 가치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